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보람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평상시에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야 이거 갑자기 또 뜬금없이 정치 얘기나 안 하고 꼬맹이 얘기나 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귀여운 꼬맹이 사진을 눌렀는데 저 같은 인간이 짜잔 하고 나타나니까 뭐야 이거 하고 이제 확 꺼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 정치와 시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이 괴물을 제가 자꾸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어떤 괴물을 상대하다 보니까 제 영혼 자체도 괴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괴물과 싸우는 자 스스로 괴물이 되지는 않았는지 경계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그 말이 참 머릿속에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정치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여기서 선택한 좀 그 가벼운 얘기가 르네 데카르트의 이 방법 소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데카르트 얘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보람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보람튜브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 6살, 7살 되는 아주 그냥 꼬맹이입니다, 꼬맹이. 근데 이 꼬맹이가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광고를 이제 수익을 얻고 하는데, 그 광고 수익이 우리나라 거의 1등 가까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수익 자체가 한 달에,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에 수십억 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난 겁니다. 대단한 일이기도 하면서도 대단히 배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전혀 배 안 아픈데? 이러면 이제 딴 사람들은 김장훈 씨인 줄 알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배가 아프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는 지금 나이를 수십 년을 지금 먹었는데 1년에 지금 1억은커녕 무슨 몇 천만 원 받는 것도 힘든데 매일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저 꼬맹이 같은 경우는 무슨 유튜브 찍어가지고 한 달에 수십억 원을 번다 하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저도 배가 아픕니다. 근데 이 배가 아픈 것이 과도하게 너무 이제 배가 아프다 보니까 청와대에 이제 국민청원을 넣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또 들려와요.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배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가 안 아플 이유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람튜브에 대해서 배가 아프다라는 감정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시샘을 하는 것인데, 이 시샘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샘하는 게 굉장히 크고, 나랑 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시샘이라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 친구놈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연봉이 갑자기 얼마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배 아파 죽죠. 옆집에 사는 철수라고 하는 놈이 갑자기 집을 샀다라고 한다면 배 아파 죽지 않습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무슨 영국의 여왕에 대해 가지고 부러워 죽겠다, 저 여자는 그냥 영국에 태어나 가지고 저런 식으로 돈을 몇 조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빌 게이츠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배 아파 죽겠다, 도저히 잠이 안 온다, 이러신 분이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시샘이라는 감정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조금 친근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나랑 좀 연관성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 시샘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세계화와 거의 동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 정보화 사회라는 것에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나와 전혀 현실 속에서는 관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치 관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보람튜브인 겁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언론이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6살 꼬맹이가 무슨 사탕을 먹든지 옥수수를 먹든지 무슨 호박을 먹든지 제가 못 먹는 당근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앉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텐데,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조차도 마치 내 앞에 있는 사람처럼, 내 친구인 것처럼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돼버리는 이런 사회가 도래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시샘하기가 쉽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분노하기가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이 시대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마르쿠스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인간이 이런 식의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게 돼 가지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악마 때문에 인간이 일차원적인 인간이 돼버렸다.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무슨 뭐 회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맨날 뭐 분노하라는 책도 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을 오늘 던지는 것이 바로 이 방법 소설을 쓴 르네 데카르트의 얘기입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가인데요. 뭐 수학가이기도 하고, 뭐 굉장한 천재였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이었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르네 데카르트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문해출판사의 책인데요. 제가 가진 책으로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성만이 진리를 지각할 수 있지만 우리 힘이 미치는 그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오성은 상상력, 감각 및 기억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오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성의 빛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그거를 이제 데카르트는 오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신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해요. 이 신은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즉 기독교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뜻하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은총을 줬기 때문에 그 은총으로서 받은 능력, 타고난 능력, 그걸 이제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유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활용해가지고 감각세계 너머에 있는 감각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다. 완벽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것이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감각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감각기관으로서 느끼는 모든 감각들을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감각에 대해 가지고 이성을 속이는 존재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감각에 우리는 쉽게 속는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과는 다른데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감각에 굉장히 쉽게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이런 감각에 대해 가지고 데카르트는 일반적으로 이원론자로 많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또 판단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원론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감각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무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성이라는 것이 진리를 지각할 수 있지만 오성은 상상력과 감각과 기억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것이 일단 기본적인 데카르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90페이지인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성이 자신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 자신 속에 혹은 상상력 속에 갖고 있는 그대로만 직관한다면 나아가 상상력이 감각의 대상을 성실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감각이 사물의 참된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고, 혹은 외적 사물은 언제나 나타나는 대로 있다고 오성이 판단하지만 않는다면 오성은 경험에 의해 결코 기만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 인간은 충분히 감각에 대해 가지고 속을 수 있다. 인간은 충분히 감각에 대해서, 감각은 너무나도 유혹적이고 감각은 너무나도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인간이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본유관념으로서 오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성의 능력으로서 이성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 감각에 속지 않고 진실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데카르트의 이 방법 소설을 읽으면서 참 많이 위로를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 보람 튜브라고 하는 이 6살짜리 꼬마아이를 보면서 보이는 것은 뭡니까? 한 달에 수십억을 번다? 그게 다죠. 그러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심적인 요소들, 전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러워하는 인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이 내가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면에는 고독한 개인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보이기에는 하찮은 인간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똥차 같은 차를 몰고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대단한 거인이 숨겨져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거인의 어깨 위에 서야지 세상이 보인다라는 뉴턴의 얘기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5성을 어디에다가 두냐, 2성을 어디에다가 내가 관심을 두냐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것은 그냥 헛개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존감이 좀 낮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 같았어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야, 쟤는 있잖아, 나보다 노래도 잘하네. 야, 쟤는 있잖아, 나보다 축구도 잘하네. 야, 쟤는 있잖아, 나보다 얼굴도 잘생겼네.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마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성, 오성, 신이 나한테 준 그 본요관념,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징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뭐 별의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인식되는 사람을 다 만나요. 제가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그 사람과 만났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떨릴 때도 있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너무 막 부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를 막 너무 싫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저에 대해 가지고 막 욕설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것들 다 캡처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메일 같은 걸로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정신 못 차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선생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캡처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제가 이해가 돼요. 이 캡처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의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캡처분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위선적으로 제가 보이고 싶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정말 안쓰럽다라는 긍휼함이 제가 느껴집니다. 왜 저에 대해 가지고 욕을 하고 왜 저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저를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상의 지금 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만 저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부럽고 시세만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저는 전혀 부러워할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전혀 시샘의 대상이 될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 마음속에 아주 연약한 인간이 있는 것이고 이 가면만 뜯어내게 되면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그 실존적으로 연약한 인간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그래서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저에 대해 가지고 시샘하실 필요도 없어요.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개인적으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자의 오성은 이런 것에서 기만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라는 것이 뭐냐? 상상력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그의 환영이 참된 사물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그런 경우다. 무슨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네가 보는 것은 다른데 실제와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네가 보이는 대로 실제가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있냐? 네가 그런 환연 속에 빠져 있는 것이냐? 너는 그런 거짓 속에 살고 있는 것이냐?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현자의 오성은 그런 싸구려 이성에, 싸구려 감각에, 싸구려 환영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현자의 오성은 감각에 속지 않는다. 현자의 오성은 감각에 솟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현자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현자만이 가능한 것이냐? 플라톤식의 거들먹거림이냐?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신의 은총을 받아서 누구든지 간에 본유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보람 튜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간에 막 시샘할 필요 없다.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막 대단한 그늘 속에라도 내가 쏙 숨어서라도 그 사람의 어떤 후광이라도 받고 싶다라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대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십만 명의 사람이 제가 구독자가 있다라 그래가지고 그 구독자에 제가 무슨 엄청난 나는 인간이 된 것처럼 느낄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감각에 인간은 충분히 속을 수가 있는 것이고 25만 명이 됐건 50만 명이 됐건 100만 명이 됐건 300만 명이 됐건 그것은 보여지는 것뿐인 것이고 실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오성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사회적인 어떤 평판, 사회적으로 뭐가 어떻다. 야, 성재준이라는 인간은 어떻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내 모든 의지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 거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오성이 감각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제 오성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고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은 보람튜브가 40억을 벌건 제 친구가 저보다 돈을 많이 벌건 제 친구가 저보다 잘생겼건 제 친구가 저보다 결혼을 잘했건 전혀 신경이 안 쓰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감각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겠지만 쇼펜하우의 얘기처럼 인간의 의지는 그 자체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욕망 그 자체다라고 하는 쇼펜하우의 얘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시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데카르트가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는 너는 신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